살다 살다 개똥을 치우는 경우는 봤어도 사람 똥을,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국의 한 상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타샤예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오늘 저희는 아시아 관광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거나 필기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서둘러 자리에 앉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자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날카로운 눈빛이 우리 모두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더니 잠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태국의 관광 산업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관광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화려한 사원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이미지들은 혼잡한 거리와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최근 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관광객 수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태국의 정체성, 환경,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문제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태국의 관광 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 볼 겁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께서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였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앞줄에 앉은 제 친구 에밀리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에요. 이 현상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주요 관광지 지도가 나왔습니다. 태국의 많은 지역,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요 수입원이었어요. 그들이 사라지면서 현지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죠. 교수님께서는 지도 위의 각 도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파타야의 경우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5%가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푸켓은 20%, 방콕은 15% 정도였죠. 이 수치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들렸어요. 저도 그 영향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쇼핑, 식도락, 스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소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부재로 인해 현지 상점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일자리도 줄어들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교수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태국의 여러 상점과 레스토랑 사진이 있었어요. 방콕의 한 유명 태국 마사지 체인점은 전체 20개 지점 중 8개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푸켓의 한국 음식 전문 거리는 80%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파타야의 한 대형 쇼핑몰은 매출이 60% 감소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 했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문화 행사와 축제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의 문화와 전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국의 축제에 참여하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는 태국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어요. 전통 공연단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문화체험센터들은 문을 닫고 있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교수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큰 글씨로 "그렇다면 왜?"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 한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태국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초반, 한국과 태국의 관광 교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양국 간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1월부터 4월까지의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 법무부의 통계 자료였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14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죠.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였어요.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했죠. 이들은 한국에서의 불법적인 일들에 가담하고 마약을 비롯해 흉악한 범죄들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죠. 이에 한국 정부는 6월부터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목적 입국자에 대해 더 상세한 체류 계획과 재정 증명을 요구했고, 과거 출입국 기록을 더 엄격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SNS를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스크린에 태국 SNS의 스크린샷들이 나타났어요. 해시태그 밴 코리아, 해시태그 노 투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7월 중순,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타이 트래블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입국 거부 경험을 공유했어요. 이 게시물이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죠. 교수님께서는
그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10년간 매년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4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100만 좋아요를 받았고 수많은 태국인들이 자신들의 유사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8월 초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재고해 볼 것을 권고했죠. 이는 사실상의 한국 여행 보이콧이었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8월부터 태국인의 한국 방문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에 가면 보복성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9월의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인의 태국 방문객 수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10월 태국의 주요 관광지인 푸켓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발표 자료가 화면에 나왔어요. 2023년 4분기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들의 타격이 컸죠.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한태 정상회담도 무기한 연기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선의의 관광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해요. 양국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정과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바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관광청의 웰컴 백 차이나 캠페인 포스터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시작했어요. 비자 면제, 특별 할인 패키지, 심지어 일부 관광지에서는 중국어 전용 서비스까지 제공했죠.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이 전략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4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어요. 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태국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죠. 스크린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 낙서로 훼손된 고대 사원,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환경 파괴였어요. 피피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100여 명이 보호구역인 산호초 지대를 무단으로 밟고 다니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로 인해 수십 년 된 산호초들이 파괴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고대 불상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세계 문화유산인 이 장소가 훼손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죠. 방콕의 왕궁 앞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공개적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고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죠. 5월에는
파타야 해변에서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해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해 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이는 현지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국의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행위였죠. 치앙마이의 한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승려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종교적 의식을 방해하고 사원 내부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현지인들의 항해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는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셨어요. 강의실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이 필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민의 불만과 환경 파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내에서 반중 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어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보이콧 운동이 퍼져나갔고 일부 상점들은 중국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내걸기 시작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태국 여행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시에 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죠.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또다시 관광객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잃은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마저 잃게 된 거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국인 유학생 아이화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강의실 전체가 놀란 듯 아이화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이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영상들은 분명 조작됐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 행세를 한 거겠죠. 특히 한국인들이 의심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이화의 말에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앞쪽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인 유학생 시영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그랬다고 말할 수 있죠? 두 학생 사이의 긴장감이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화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 영상들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시영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모든 영상들과 태국의 언론들이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닌가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무거운 어투로 이야기하셨어요. 강의실에 중국인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태국에서 보고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일부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행위의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모든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화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영상을 띄우셨어요. 방콕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이어갔어요. 이 영상은 지난달 방콕에서 찍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 보이죠.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안타깝게도 이는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해변에서 한 가족이 아이에게 모래사장의 용변을 보도록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행동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소개되었어요. 한 승객이 급하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례였습니다. 공공교통수단에서의 이런 행위는 다른 승객들에게 극도의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도 야기합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한 투숙객이 용변을 본 사건이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기본적인 예의와 공중도덕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소수의 사례임을 인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동이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태국 현지 상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걱정돼요. 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매일 아침 이런 것들을 치우느라 바빠요. 관광객들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예요. 살다 개똥을 치우는 경우는 봤어도 사람 똥을,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부는 얼른 중국인을 막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야 됩니다. 대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게 태국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중국인들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 지경이에요. 인터뷰가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관광 산업이 직면한 큰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세계 각국의 뉴스 헤드라인이 나열되어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 세계적 논란으로 번져 여러 국가, 중국인 관광객 제한 검토 중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들렸어요. 아이화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중국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의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동시에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여행 전 목적지의 문화와 관습을 배우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문화 간 이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여행을 갈 때마다 이 강의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책임 있는 여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을 맞고 중국인을 유입시킨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들 때문에 태국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니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는 태국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한국인들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기업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기업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조이라고 해요. 오늘 세계국제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서둘러 자리를 잡았어요.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과 태국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저도 펜을 꺼내들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 수업은 항상 현실적인 사례를 다루어 흥미로웠거든요.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최소 2년 동안 활동해왔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셨어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부산의 한 공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취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서류로 취업해 일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가 현지 업소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한국인 업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도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제관계에서 개별 사건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재정 능력 증명, 체류 목적 상세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추가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몇 시간씩 입국 심사장에서 기다려야 했죠. 이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책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태국 정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죠. 하지만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태국 SNS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 한국에 가지 말자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작은 정책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결국 이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이콧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죠.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음식점 불매, 심지어 K-팝 콘서트 취소 요구까지 있었어요. 이 사태는 곧 경제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감했고 태국 내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태국 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도 이 상황에 영향을 받았죠.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 영향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미 악화된 국민 감정을 단시간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국가 간 갈등의 심각성을 실감한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의 단절, 외교 관계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런 갈등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이 줄어들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유학생 수파판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없어도 태국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태국의 경제력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세를 따지면 태국이 최고라고요. 수파판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교수님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파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국은 이미 관광 강국이에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충분히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죠. 쌀, 고무, 열대 과일 등의 수출만으로도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파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우리 태국의 제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생산에서 한국을 곧 따라잡을 거예요. 방콕은 이미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수파판의 주장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어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왔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고 성장할 기회가 온 거죠. 10년 안에 태국의 GDP가 한국을 앞지를 거예요. 강의실은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국 학생 예나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수파판 씨,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또한 태국의 많은 산업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 관광청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태국의 관광 수입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특히 파타야나 푸켓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났죠.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수만 명의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직접 고용만 2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져요. 게다가 이런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태국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 이전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식품,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죠. 이들은 태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제휴를 맺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파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는 태국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수파판 씨, 태국의 경제 성장과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의 협력, 특히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예나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기업들이 태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의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젊다는 점이에요. 둘째,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셋째,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가까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제적, 지리적 요인들 외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 간의 신뢰와 관계입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되었어요.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원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마찰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양국 관계의 회복과 신뢰 구축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고용 문제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직접 고용만 약 15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태국에 가져와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 감소 문제입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품 중 상당수가 수출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관 산업의 붕괴 위험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이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감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 문제입니다. 주요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은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관광객 감소나 국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래도 교수님, 태국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하니 한국인이 없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받으면 돼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항상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품위 있는 유럽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 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태국은 이미 비밀리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곧 우리만의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일 거예요. 한국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죠. 교수님은 수파판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의 표정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위들로 인해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행위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변이나 사원, 심지어 쇼핑몰 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방콕의 한 유명 사원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사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오늘은 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아침마다 모래사장을 청소하면서 관광객들이 남긴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파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는 고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위생이나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태국의 많은 관광지가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곳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 관광청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태국 관광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적절한 소비를 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파판의 주장이 끝나자 교수님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인터뷰입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10년 동안 한국 전자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회사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젊은 남성이 인터뷰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기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노인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 공장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장이 떠나고 나니 마을이 다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회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상점 주인이 말했어요. 한국 회사 직원들이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매출이 반 이상 줄었죠.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수파판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서로 의존적입니다. 한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국제관계는 단순히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서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국가의 결정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니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더욱 다각도로 생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수파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한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자 태국이 위태로워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태국이 한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 계속 억지 주장을 부리는 태국 학생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어느 지하철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한 상태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는 큰 돈을 주면서 무언가를 받아가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현장을 습격하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큰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하려던 건 무엇이고 그 현장에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숨어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하연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봄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문화의 이해 수업은 항상 흥미진진했지만 그날은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인의 외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사람들의 외모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실 안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옆자리의 치엔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국제 결혼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미용 성형 기술의 발달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때 치엔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문화를 따라하더니 이제는 얼굴마저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성형 산업이 발달한 것도 그 때문 아닐까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치엔을 바라보았죠.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치엔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중국을 따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의 문화와 미적 기준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봐요. K-뷰티나 K-팝의 인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죠.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좋은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의 미적 기준과 문화를 많이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한국식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또한 중국 내 한국 화장품과 패션의 인기도 매우 높고요.
심지어 일부 중국 연예인들은 한국 연예인들과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수예요.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의료 관광객의 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 70% 이상이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들이 인기가 높아요. 중국 환자들이 선호하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턱 라인 수술 등이 있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미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의 성형기술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최소 절개와 빠른 회복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성형기술은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안면 윤곽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복잡한 얼굴 구조를 3D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 최소한의 절개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력이 뛰어나죠. 또한 눈 성형의 경우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기술이 특히 유명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성형 기술을 찾는 건 중국인들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성형 관광을 오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나라에서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연 학생. 실제로 한국의 의료 관광 통계를 보면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의료 관광객 중 약 31%가 중국에서 왔고 14%가 일본, 12%가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는 동남아시아와 북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왔어요. 특히 중동에서 오는 의료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저는 그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와, 정말 전 세계에서 오는 거네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의 의료 기술, 특히 성형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뿐만이 아니에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미적 기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도 큰 이유죠. 그 말씀에 저도 동의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 메이크업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큰 장점이에요. 최첨단 의료 장비,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죠. 심지어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맞춤형 의료 관광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의료 산업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었다니 새삼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치엔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제 주변의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중국의 의료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치엔에게 집중됐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치엔의 말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치엔 군, 좋은 지적이에요. 개인의 경험과 전체적인 통계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자료들은 공식적인 통계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한국을 찾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치에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성형 의료 기술도 정말 뛰어나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안면, 윤곽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은 중국 의료계의 혁신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교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치엔 군, 중국 의료계의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기술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화면에 몇 가지 자료를 띄우셨어요. 3D 프린팅을 이용한 안면, 윤곽 수술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상용화되었어요.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임플란트를 사용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죠. 중국에서 이 기술을 도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치엔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몇몇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왔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기술들도 있어요. 사실 많은 중국 의료진들이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의료 기술이 뒤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의 최신 기술이라고 소개된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실행해 온 기술인 경우가 많아요. 치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놀란 눈치였죠.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며 물으셨어요. 하연 학생, 혹시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들어본 이야기가 있나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제가 겪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네, 교수님. 사실 제 사촌 언니가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 말로는 최근 들어 중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대요.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네, 언니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줬어요. 한 번은 중국인 자매가 함께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멤버처럼 보이고 싶다고 하더래요. 심지어 그 아이돌의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대요. 교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도 미소를 지으셨죠.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로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한국 아이돌이 광고하는 제품은 무조건 사가려고 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유행하는 제품이면 전부 구매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매우 좋은 사례네요, 하연 학생. 이런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통계로 보고 있는 현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연 학생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의 미적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연 학생, 혹시 또 다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아, 제 친구 중에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요즘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집 인테리어를 따라하는 게 유행이래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 나온 제품들을 그대로 주문해서 배송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교수님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이처럼 문화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어요. 단순히 외모나 패션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최근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교수님, 사실 최근에 좀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부 중국인들이 지나치게 한국인처럼 행동하려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제 말에 귀 기울이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연 학생? 제 친구 민지가 대학교에서 겪은 일인데요. 작년 2학기에 교양 수업으로 한국사 수업을 들었대요. 거기서 김지훈이라는 남학생을 만났는데 한국어가 너무 유창해서 처음엔 한국 학생인 줄 알았대요. 그 학생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수업 토론에서도 항상 적극적이었대요. 그런데 학기 말 조별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그 학생의 중국 여권을 보게 됐대요. 알고 보니 본명은 왕리였고 중국 베이징 출신이었어요. 민지가 놀라서 물어보니 김지훈, 아니, 왕리는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완벽한 한국인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의 SNS였어요. 인스타그램에 가짜 한국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을 올렸더라고요.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넣은 거죠. 심지어 가짜 부모님 계정까지 만들어서 서로 댓글을 주고받았대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교실 안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서류 거래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사촌 오빠가 경찰인데 그 사건을 직접 다뤘대요. 중국인 3명이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에서 다른 중국인 일당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었대요. 그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장당 50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심지어 구매자의 얼굴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어 실시간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고도의 기술까지 갖추고 있었대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6개월 동안 약 100여 건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팔았다고 해요. 구매자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었대요. 이 신분증으로 취업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까지 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에 알게 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분실된 한국인의 실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제 대학 선배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는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작년 말부터 다크웹에서 진품 한국 신분증 거래라는 이름의 불법 거래가 급증했대요. 이건 단순 위조가 아니라 실제 한국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거라 더 위험하다고 해요. 범죄 조직들이 고의로 한국인의 지갑을 훔치거나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신분증을 수집한대요.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팔도록 유도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모은 진짜 주민등록증과 여권은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돼요. 듣자 하니 한 세트에 1,000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구매자들은 주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서류로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살아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식으로 신분을 산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한국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군대에 지원한 사례도 있었대요. 심지어 한 명은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받기 직전에 발각됐다고 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불법 체류를 넘어서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무고한 한국인들의 신원이 도용돼서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있고요. 교실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된 듯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널리 퍼진 범죄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네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이어서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말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대요. 일본의 한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무례하게 굴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오해했고 결국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해요. 호주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대요. 그 학생이 적발됐을 때 학교 측은 처음에 한국인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줄 알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까지 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치엔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소문일 뿐인가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치엔 군, 당신의 의문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실제로 보도된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한국 신분증을 사용한 중국인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또한 외교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 한 손님이 왔어요. 완벽한 한국어로 주문을 하셨는데 우연히 그분의 지갑을 보니 중국 신분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중국인이었고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속여왔대요. 또 한 번은 대학 축제 때였어요.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그 학생의 진짜 정체가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됐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들이에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문화적 동경이 지나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결과예요.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치엔이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모두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중국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선전 아닌가요? 우리 중국인들은 그렇게 비열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극소수의 일탈일 뿐이라고요. 교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치엔 군,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요?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치에는 할 말을 잃은 듯 자리에 앉았어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이르다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화 간의 진정한 교류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 수업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고 배우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의 얼굴마저 빼앗아가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성형수술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 인척 행세를 하면서 한국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는데요. 이렇게 한국말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중국인을 만나면 저마저도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중 한 학생만이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 교수를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교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화를 참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한국 문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죠. 오늘은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의 주제가 꽤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731 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무거우며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지도를 띄우셨어요. 731 부대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하얼빈 근처에서 운영된 일본군의 비밀 생물학전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체 실험을 포함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죠. 이 부대는 표면적으로는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 무기 개발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켄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아닌가요?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안타깝게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증언도 있죠. 예를 들어 731 부대의 군의관이었던 구로사와 후미오는 1981년 도쿄지 방재판소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죠. 교수님은 화면에 몇 장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이 사진들은 731 부대의 시설과 실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공개한 것으로 731 부대의 존재와 활동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한국 유학생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2023년 8월에 93세의 시미즈 히데요시가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731 부대의 만행을 증언했어요. 그는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어요. 시미즈 씨는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실험들에 대해 증언했어요. 예를 들어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 사람의 손을 얼리고 녹이는 실험을 반복했다고 해요. 이는 당시 일본군이 혹한기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민준군. 이런 증언들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31 부대의 존재와 활동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1990년대 이후 여러 소송과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죠. 731 부대의 피해자들 중에는 한국인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몇 한국인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8년 한 한국인 할아버지께서 자신이 731 부대에서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강제징용으로 만주에 끌려갔다가 731 부대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하셨어요. 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지 않나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때는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죠. 게다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인들이 731 부대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일본군에 징집되거나 노동자로 동원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731 부대의 실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731 부대는 주로 중국인과 소련인 포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지만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강제로 징집된 사람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켄이 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켄 군,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때로 직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밀 군사 시설의 경우 많은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과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731 부대의 존재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도 큰 공포와 고통을 안겼어요. 생체 실험을 직접 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대의 활동은 전쟁 중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731 부대의 활동은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731 부대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이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몇 장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그 중에는
731 부대의 시설 사진과 실험 기록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있었죠. 731 부대에서는 주로 마루타라고 불리는 인체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마루타는 일본어로 통나무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험 대상자들을 비인간화하는 표현이었죠. 켄이 또 끼어들었어요. 그건 전쟁 중 어쩔 수 없는 의학 실험 아니었나요? 군인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켄 군, 그것은 실험이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동상 실험의 경우 피실험자의 팔을 영하 20도의 얼음물에 담그고 얼리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살점을 때려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했죠.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입니다.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감압 실험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감압 실험은 731 부대에서 행해진 또 다른 잔인한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고공 비행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피실험자를 감압실에 넣고 갑자기 압력을 낮추면 체내의 가스가 팽창하면서 내장이 파열되는 등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잔인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질병균을 인체에 주입하는 실험, 인체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극한의 환경 노출 실험 등이 있었죠. 켄이 또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런 실험들이 의학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요? 적어도 그 결과물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그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는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731 부대의 실험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스럽습니다. 민준이가 이어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731 부대에서는 심지어 생체 해부까지 했다고 해요. 마취도 하지 않은 채로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했다니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에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체 해부는 731 부대에서 행해진 가장 잔인한 행위 중 하나였죠. 이는 주로 질병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거나 인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행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또 다른 자료를 띄우셨어요. 731 부대에서는 또한 다양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균, 콜레라균, 티푸스균 등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무기화하는 연구를 했죠. 이런 무기들은 실제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국가들이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31 부대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731 부대의 실험 중에서 특히 충격적이었던 게 모성의 실험이에요. 이건 정말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 실험은 정말 끔찍했죠. 모성의 실험이라고 불린 이 실험에서는 뜨겁게 달군 방에 엄마와 아이를 가두고 언제 엄마가 아이를 밟고 올라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극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졌지만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행위였죠. 켄은 이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731 부대에서는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인체 반응을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극한의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시키는 실험, 고압이나 저압 환경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등이 있었죠. 심지어 사람의 몸에 말의 피나 바닷물을 주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실험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731 부대의 활동은 단순히 실험실 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중국 여러 도시에서 생물학 무기를 실험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731 부대는 실험실 내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의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1940년부터 1942년 사이에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패스트균, 콜레라균 등을 살포하는 실험을 했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특히 1940년 11월 중국 창도에 패스트균 폭탄이 투하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는 당시 731 부대 부관이었던 가네코 주니치의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민준군.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었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가네코의 논문은 이런 잔혹한 실험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건 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 아닌가요? 가네코의 논문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전염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은 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켄 군, 이해합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네코의 논문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 역사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자료입니다. 게다가 이는 단일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 증언과 문서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731 부대의 활동은 여러 생존자들과 전직 부대원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됐어요.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켄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우리 조상들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분명 과장된 이야기일 거예요. 켄 군, 역사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해요. 이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리사군, 그것이 바로 731 부대 사건의 또 다른 비극적인 측면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731 부대가 획득한 생물학 무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이들의 범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731 부대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일부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도 했죠. 민준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731 부대의 책임자였던 이시이 시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시이 시로는 731 부대의 총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의 731 부대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면책을 받았죠. 켄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의학 연구 결과를 공유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켄 군, 그 의학 연구라는 것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끔찍한 실험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였죠. 민준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시이 시로뿐만 아니라 다른 731 부대 관계자들도 대부분 처벌을 피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전후의 의학계에서 성공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731 부대에서 활동했던 나이토 료이치는 전후에 일본 녹십자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을 상대로 혈액 판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죠. 저는 충격을 받아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들의 범죄가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731 부대의 존재와 활동은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1981년에는 731 부대 출신의 의사였던 구로사와 후미오가 도쿄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구로사와의 증언은 731 부대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의 증언 이후 여러 생존자와 전직 부대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관련 문서들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731 부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계나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결국 과거사 청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731 부대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1980년대 일본 녹십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맞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 녹십자에서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 약 2,000명이 HIV에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책임자 중 일부가 731 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731 부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기각되었어요. 일본 정부는 전후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중국에서는 731 부대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하얼빈에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치마 1군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 기념관은 731 부대의 만행을 기록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동의해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독일의 사례라면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답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어요. 또한 학교에서 이 역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런 노력 덕분에 독일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저도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독일은 과거사 청산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일본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건 일본 사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미지와 국제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켄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깨달음까지도 보이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교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31 부대의 역사는 인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예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아픈 부분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수업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731 부대의 잔혹한 실험, 전후 처리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인식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특히 켄의 반응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반박하던 그가 점점 침묵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역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죠. 동시에 민준이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며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결국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껴요. 앞으로 어떤 역사를 공부하든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 제가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731 부대에 대한 만행을 이야기하는 교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당시 마루타 실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짓들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학생의 행동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